안녕하세요. 경제의 신세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금융 가이드, 핀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적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총알과 폭탄, 참호 속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투 중 일부는 사실 윤전기, 금리, 그리고 환율로 치러졌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군대는 행군하지 않지만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전쟁이죠. 바로 통화 전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전쟁터의 어떤 장군만큼이나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온 것이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따분한 경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통화 전쟁은 누가 먹고 누가 굶주릴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죠. 그 결과는 여러분 지갑 속만 원짜리 한 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 전쟁의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돈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수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값싼 신용을 시장에 퍼부어 경쟁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혹은 금을 비축해서 금이 필요한 국가들의 목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영리한 전략처럼 들리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건 경제사 버전의 화학전과 같습니다. 적을 독살할 순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자신도 중독되고 마는 거죠. 현대적인 통화 전쟁의 첫 사례는 1929년 대공황 때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이후 전 세계 경제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죠.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해외의 물건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가 붕괴된 상황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건 경쟁적인 평가절하뿐이었습니다. 서로 내 돈이 더 싸다고 외치는 그야말로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미친 게임이었죠. 1931년 영국이 근본위제를 포기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933년에는 미국이 뒤따라 달러의 금 함량을 대폭 줄여버렸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말 그대로 모두가 자기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경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무역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수입품 가격을 폭등시켜 생활 수준을 떨어뜨렸고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전쟁이 1930년대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이미 그들만의 통화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당시 로마의 화폐는 순은으로 만든 데나리우스 은화였고 로마의 힘은 이 화폐의 신용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팽창하고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황제들은 아주 유혹적인 지름길을 발견합니다. 바로 은에 값싼 구리 같은 금속을 섞어서 양을 늘리는 것이었죠. 겉보기엔 똑같은 동전이라고 우기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은을 아주 살짝 줄이고 구리를 조금 넣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거의 100%에서 5%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고대판 헬리콥터 머니, 즉 돈 찍어내기였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마침내 경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성문 밖의 야만족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20세기로 돌려보면 전장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모든 통화는 다시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었죠. 이 시스템은 환율을 고정시켜 통화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권력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미국이 달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금을 통제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는 군사적 침공 대신 금융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죠. 훨씬 조용하고 깨끗하며 종종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배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야심찬 국내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자신들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해외 정부들은 이 사실을 눈치챘고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고가 텅 비게 될 위기에 처하자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립니다. 금 태환 중지 선언, 즉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하룻밤 사이에 브레튼 우주 체제는 붕괴되었고 세계는 변동한 율제라는 새로운 시대로, 그리고 새로운 통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장 잔혹했던 현대 통화 전쟁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과 수출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죠. 미국과의 무역 흑자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고 워싱턴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985년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플라자 합의에 서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의였지만 그 실체는 미국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연합통화 공격이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엔화 가치는 2배로 폭등했고 일본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 일본 정부가 금리를 낮추자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며 엄청난 자산 거품이 형성되었죠. 그리고 1990년대 이 거품은 아주 화려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일본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저 환율 시장을 대포처럼 사용해 일본 경제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통화 전쟁의 무서운 점은 실시간으로 볼 때는 이게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정책 토론, 금리 결정, 국제 정상회담처럼 보이죠. 하지만 희생자는 실존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치솟고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합니다. 우리에게도 뼈아픈 기억이 있죠. 바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가 IMF 사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태국 바트화가 투기적 공격으로 달러 패그제를 포기하면서 붕괴하자 그 위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고통,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리려 했던 그 처절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계화된 금융 시스템 속에서 한 국가의 통화 붕괴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이게 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통화 전쟁사, 영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기는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유동성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무기화하여 특정 국가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켜버리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통화 패권을 두고 미묘하지만 매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지만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대체 결제망을 만들고 막대한 양의 금을 비축하며 도전하고 있죠. 한편 우리 같은 신흥국들은 잔인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자본 유출이 걱정되고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질식할 위험에 처합니다. 운동장은 처음부터 거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셈이죠. 2020년 팬데믹은 이 느릿하게 진행되던 전쟁을 전력 질주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경기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에서만 2년도 안 돼 수조 달러가 새로 생겨났죠. 처음에는 그 효과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등했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소비는 활기를 띠었죠.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다른 나라들은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고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은 부채 위기에 빠졌으며 취약한 통화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다른 수십 개의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전쟁에 숨겨진 비용입니다. 이건 단지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역사는 통화 전쟁의 깔끔한 끝이 거의 없다고 말해줍니다. 무언가 부서질 때까지, 즉 통화가 붕괴하거나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등장하거나 혹은 정치적 불안정이 변화를 강제할 때까지 소용돌이는 계속됩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길더화가, 19세기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각각의 전환기는 전쟁, 국가부도, 경제적 격변과 얽혀 지저분하게 진행되었죠. 이제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속삭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앞으로 50년 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이 패권을 다투는 다극체제가 등장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낡은 질서에 도전할 만큼의 신뢰를 얻게 될까요? 이건 경제학자들을 위한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저축가치, 당신이 사먹는 음식 가격, 당신 직업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통화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점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소리가 들리지만 통화 가치가 20% 하락하면 그저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월세가 올랐을 때 비로소 알아차릴 뿐입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이 사실을 다룰 때쯤이면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금융교육이 생존에 필수적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실질 자산을 갉아먹는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권력을 투사하는지 그 패턴을 이해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다각화하고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도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곧 안전을 의미한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전쟁은 돈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전략과 통제, 그리고 때로는 파괴의 도구입니다. 승자는 항상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생산적인 자가 아닙니다. 종종 그들은 가장 힘이 센 자일 뿐이죠. 그리고 패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싸움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화폐 품질 저하, 1930년대의 평가절하, 1980년대의 플라자 합의, 2010년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 이름과 얼굴은 바뀌지만 플레이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뉴스에서 환율 조정, 깜짝 금리 인하, 혹은 새로운 경제 제재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걸 추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전투의 서막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통화 전쟁에서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폭풍이 당신의 문 앞에 닿기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를 쌓으십시오. 단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요. 시스템의 의문을 품고 패턴을 따르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이 무기가 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들이 당신을 맞출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역사가 주는 답을 찾아가시죠.